가장 궁금해하셨던 거는 술을 언제 먹을 수 있을까? 특히 울산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는 술하고 먹어도 되냐. 와, 너무 아파요. 한번 봐주세요. 뭐 생선 가시가 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제가 쫄라가지고 한번 봐달라고 해서 봐주셨거든요. 아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환자들한테 헤어라인 절개 방법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문이 아니라 진리병의 문, 질문을 닫으러 늘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UUH 헌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헌터스 게이트를 열고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 저는 진행자 탱크라고 합니다. 오늘은 갑상선 두 경부 외과의 한명월 교수님과 함께 흉터보다 무서운 목소리 변화, 로봇 수술은 정말 안전할까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주로 갑상선암, 그 중에서도 로봇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한명월입니다. 아,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갑상선이 어떤 장기인지부터가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갑상선은 우리 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장기입니다. 목 아래쪽에 요 기관지 앞에 있는데 여기 탱크님의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우리의 대사 과정, 체온 조절 이런 걸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너무 기능이 높아져도 안 되고 낮아져도 안 되고 적절하게 조절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크기는 한 요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저희가? 아,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한 그래요? 30에서 50cm 정도 요 정도. 생각보다 큰데요, 네, 이 정도면? 네, 네. 아, 신기하네요. 이게 만져지나요, 사실? 네. 아, 왜 웃으시죠? 네, 아닙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네. 네, 대부분 이렇게 해서 만지면 오. 침을 삼키게 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늠할 수는 있고요. 사실 종양이 있다면은 침을 삼킬 때 그 종양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침을 삼키니까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 위치에 있는 게 갑상선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그렇군요. 표지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누군가 로봇 수술대 앞에서 로봇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본인이신가요? 네, 접니다. 이야, 네. 이야, 네. 아주 고급스러운 네. 어디 학회에서 지금 볼 법한 그런 아유, 맞습니다. 자료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로봇 수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 발생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상선암 발생률은 국내 1위입니다. 네, 한 10년 전 정도에 이게 갑상선암이 너무 발생률이 증가하는 게 과잉 검진 때문이라는 얘기 때문에 한동안 검진을 안 하면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진행된 암이 많이 생겼고, 근데 또 보니까 놀랍게도 젊은 남자 환자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검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 주변에 10명 중에 3명은 네. 지금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다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네. 호르몬 조절제 같은 걸 먹으면서 평생 이렇게 하나씩 맞습니다. 먹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환자들 중에는 특히 남성들도 많고요. 사실 10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그 친구들은 수술할 때 더 신경 써서 좀 수술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 이제 이 병을 안고 살아야 되니까요. 교수님,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잠시 말씀해 주신 건데 이 약을 먹으면서 평생 삶을 지속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거죠? 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똑같은 성분을 약으로 만들어서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생활을 평생 영위할 수도 있고,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내가 결혼해서 네. 뭐 아기를 낳고 출산하는데 문제가 있을까를 걱정하는데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월 중순쯤에 제가 그 수술을 하나 했었거든요. 거기 병동에 같이 있었던 환우가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왔었던 네. 분이었어요. 이제 저랑 말동무가 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거는 일상생활보다는 술을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울산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는 술하고 회 언제 먹어도 되냐. 와, 회 안 되나요? 아니, 회는 되는데 암 환자가 술을 먹으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제가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뭐 환자분들을 계속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술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갑상선 결절에 대한 진단 치료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절이 발견되면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고요. 초음파상으로도 우리가 등급을 나눕니다. 모양에 따라서. 2등급은 그냥 양성, 그다음에 3등급은 암의 가능성이 낮다, 그다음에 4등급은 중간, 5등급은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조직 검사 결과도 또 1에서부터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고, 조직 검사상에 암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확정된다, 그 사실은 수술은
적극적으로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음. 일반 옛날 우리 그냥 절개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로봇 갑상선 수술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흉터를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절개를 작게 넣고 그리고 약간 옆쪽으로 반절제를 할 때는 사이드로 절개를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조금 흉이 덜 보이긴 하거든요. 약간 목이 주름지는 그 경계선을 딱 이렇게 맞습니다. 해주시네요. 네. 네. 하지만 로봇 수술은 아예 안 보이죠. 이분은 어디로 수술했는지 모르겠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의 마법을 쓰신 듯한 느낌인데요. 이게 네, 염력으로 이렇게.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네, 어디로 네. 어디로 들어가신 거죠? 여기 저희가 하는 방법은 요 뒷머리선 헤어라인 절개라고 해서 아. 웬만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로봇 수술도 안전하냐? 사실 종양학적 안전성은 동일하고요. 수술 시간은 이건 좀 서점마다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합병증은 사실은 일반 수술하고 비슷하고요. 네. 하지만 삶의 질에서 굉장히 좋죠. 미용적 만족도와 그렇죠. 통증 지수 그렇죠. 이렇게 다 잡아놨네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음성이나 그리고 삼키는 기능이 제 경험상은 우수하다고 봅니다. 오늘 그 주제가 목소리 관련된 얘기가 맞습니다. 좀 있었거든요. 네. 절제술과 로봇 수술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목소리의 영향이 정말 가기는 한 건가요? 전 그거부터가 궁금해요. 네. 목소리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성대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성대 신경은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과 그리고 고음을 내는 신경, 마지막 하나가 성대 주변 근육이 있습니다. 네. 성대 주변의 근육들이 또 성대를 잘 당겨주고 늘려줘야지 고음도 잘 나오고 목소리가 잘 나오는데 네. 일반 절개술을 할 때는 성대 주변 근육을 가르고 들어가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아무는 과정에서 주변의 성대 근육이나 기관지랑 유착이 되고 이러면서 고음이 빨리 안 들어오고 잠긴 목소리가 오래 나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럼 가수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그럼 로봇 수술하는 게 좋죠. 아 이제 로봇 수술은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그 성대 근육을 가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대 근육과 흉쇄 유돌근이라는 이 큰 근육 있죠, 이거. 네, 여기 요 있죠. 사이를 거기 사이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대의 근육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 회복이 빠르고 또 일반 수술할 때 확대경을 쓰곤 하지만 그게 2.5 내지 3배 확대를 하거든요. 네. 근데 로봇 내시경은 10배에서 15배 확대가 돼요. 신경이 눈에 보이세요? 그거 보면? 그럼요. 되게 잘 보이죠. 맨눈으로도 보이지만 로봇 내시경을 보면 애가 굉장히 통통하게 아, 신경이 막 보입니다. 이렇게 있는 게 보이셔서 그거 네. 싹싹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 보존에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로별로 대표적인 합병증이 뭐냐? 이전에 귀 뒤로 하는 큰 절개를 넣었을 때는 턱 밑으로 오는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좀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하면 저는 절개를 줄였기 때문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현재는. 네. 그리고 여기 구강절개를 할 때는 요 턱 주변의 감각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이거. 아. 그래서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제 환자들도 요걸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그럼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감각을 잃는 거예요? 우리 치과 치료한 거랑 아,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느낌 돼요. 알아요. 네. 네.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환자마다 다른데 네. 어떤 분들은 전혀 안 불편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두 정말. 달 정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로 가면 아무래도 여기 유륜 쪽은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리고 겨드랑이 쪽은 요거 팔을 움직이는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수술 시간이 길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로봇 수술도 좋아졌고 저 같은 경우 계속하면서 술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 환자들에게는 흉터가 안 보이고 그리고 합병증에 적은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하게 됐고 종양학적으로 즉 암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치료의 완결성을 획득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여담입니다만은 네네. 이 로봇을 네. 직접 만져봤어요. 정말 정교하게. 맞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요걸로 귤 껍질도 까시더라고요. 네. 저도 뭐 술기가 많이 오르기 전에는 사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귤 까는 거 비슷한 예, 연습 예. 있죠? 예. 실제 링 올리는 연습, 뭐 문 열고 닫는 연습. 예, 저도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연습을 네. 할 수 있게끔 뭔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고 네. 하는 거. 아, 요거 정말 그 말씀하신 술기 최고조로 올라오신 분들에게 받으면 정말 후유증도 없고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준비해 주신 내용은 여기까지인가요?
잠깐 제 결과만 제 수술 방법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네, 헤어라인 절개 하셔야죠. 저는 이제 헤어라인 절개를 네. 지금 이렇게 이용하는데요. 단일공 로봇이 워낙에 좁은 공간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개 자체를 이렇게 작게 넣고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초창기에 40 케이스를 갖고 이제 논문 발표를 했을 때 수술 시간이 조금 초창기니까 한 140분 정도 걸렸었는데 환자들 만족도나 부작용이 거의 없었고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절개도 짧아졌다, 통증도 적었다. 이런 경험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환자들이 적절한 로봇 방법이 없어요. 대체로 이제 근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남자 환자들한테 헤어라인 절개 방법, 제가 이름도 약자로 SP 햇이라고 만들었는데 SP 햇이요? 네. 싱글 포트 헤어라인 그렇죠. 어프로치 뒤에 건 못 읽겠습니다. 사이로이덱tom이라고 이제 각성을 결정해 맞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것만 따서 햇인가요? 네, 맞습니다. SP 햇. 이 남자분한테 해도 굉장히 흉터도 안 보이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고 수술 시간도 길지 않고 아무래도 여자 환자가 많지만 그래도 남자 환자도 꽤 많았습니다. 이 SP 햇은 교수님께서 만드신 용어죠? 네, 제가 논문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의사분들이 네. 쓰겠네요. 네, 써도 이거를? 됩니다 이제. 오. 저희 병원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저희 병원이 다빈치 5 차세대 로봇이 들어옵니다. 또 들어옵니까? 네. 아유. 장점이 뭐냐면 조직을 당기는 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폴스 피드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실시간 딜레이 없이 수술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딜레이가 장점이 제일 있고 중요하죠. 그리고 내시경도 훨씬 선명해진다. 사실 저도 들어오면 한번 어떤지 써보고 싶은데 올해 아직 택배 오고 있나요? 네, 어떻게? 택배 오고 있어요. 상반기 내에 어디- 아마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네. 조금 더 정밀한 수술을 환자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다빈치 5까지 지금 들어온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갑상선에 혹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혹이 크거나 주변 상태에 따라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세침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검사하는 동안 얼마나 불편하거나 위험한지도 좀 알고 싶어요. 작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미뤄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고 만약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신다면 이제 갑상선에 혹이 발견되면 단계별로 기준이 있고요. 2단계인 경우에는 아주 크지 않으면 세침 검사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이제 조직 검사를 좀 추천하는데요. 4단계, 5단계는 사실 가이드라인 상에는 1cm 이상이면 조직 검사를 하라고 돼 있지만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타 병원에서 일단 초음파를 확인한 경우가 많고 저는 사실 4단계, 5단계는 조직 검사를 대부분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세침 검사가 아니라 생검 검사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여포 종양이라고 해서 비교적 좀 사이즈가 큰데 정확하게 조직을 많이 얻어야지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혹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생검 검사를 추천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세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주변을 봤을 때 임파선이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리고 세침 검사 하고 나서 환자마다 다른데요. 네. 주변에 혈관이 조금 많이 발달된 경우에는 조직 검사 하고 나서 조금 멍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이제 혹이 너무 석회화되거나 단단한 혹은 조직 검사할 때 저희가 막 세게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나면 환자분이 좀 침 삼킬 때마다 한 아프다 일주일 정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미뤄도 될지 혹이 작아도 사실 모양이 안 좋고 중요한 구조물하고 가깝다면 하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 있은 경우는 이미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갑상선에 있어서 증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술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중요하죠 라고 달아주셨는데 술은 발암물질입니다 여러분. 네, 암 환자가 술이라니요. 네, 제가 정리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한명월 교수님 완전 멋있어요. 짱짱. 아는 분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흉터가 안 보이는 갑상선 수술 넘버 1. 우리 친구분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조금 시사할 수 있는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네. 읽어드리는데 요즘 침 삼킬 때 따끔거리게 아픈데 갑상선 이상이 있는 걸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침 삼킬 때 따끔거리는 거는 대부분은 사실 위산역류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산역류. 네, 네. 하지만 암이 진행된 경우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역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잘 조절을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고 아니면 삼킬 때마다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다. 그럴 때는 사실 초음파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침 삼킬 때 따끔거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제 경험이 조금 하나 떠올랐는데 제가 비중격 망고 수술했었잖아요. 네. 비중격 수술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전신 마취를 하면 되게 그 기도삽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를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수술 끝나고 나와서 목이 침 삼킬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생선 가시가 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거 기도삽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기도삽관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여기가 아픈데 이래가지고 제가 쪼르고 쫄라가지고 한번 봐달라고 해서 봐주셨거든요. 생선 가시가 있더라고요. 전날 수술하기 전날 저녁에 나왔었던 그 식단에서 생선 가시가 있었는데 생선 가시가 있는 채로 기도 삽관을 한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나 봐요.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일 있으셨나요? 없습니다. 아니 제 환자들이 네. 보통 수술하고 나오면 수술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목 안이 아프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기도 삽관 네, 때문이잖아요. 삽관 때문입니다. 네, 혹시 생선가시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분 혼나셔야 되는 분이 보이셔가지고 갑상선 종양으로 로봇 수술 갑상선 반 절제했습니다. 네. 흡연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이번 기회에 끊으시는 것도 참 추천드립니다만 네. 간혹 뭐 전자담배는 괜찮다면서 또 이렇게 좀 태우시는 분들도 봤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예. 교수님께 갑상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앙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된 상태면 재발 위험이 많이 높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어쨌든 변기로 우리가 재발 위험을 보는데요. 1차적으로는 수술을 하고 나서 깨끗하게 절제를 한 다음에 동위원소 치료를 일단 고용량으로 받고 난 다음에 보통은 저희가 재발 위험을 다시 한번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환자들이 이제 동위원소 치료나 이런 거를 잘 받았을 때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드물지만 어쨌든 재발이 됐을 때 그에 맞는 치료를 또 한다면 생존율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돼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하나만 yes or no의 네.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네. 신지로이드와 여성 호르몬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같이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지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대사 과정에 관련된 호르몬이기 때문에요. 같이 복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마칠 시간입니다. 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사실 피디님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네. 저희 2시간 연속 안 돼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을 때 환자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국한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술에 하나의 스탠다드 정답은 없습니다. 환자 그리고 병기에 맞는 수술법을 찾아가면 되고, 제가 이제 로봇 수술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로봇 수술을 잘하긴 하지만 그거에 적합한 환자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은 또 그거에 맞게 일반 절개술로 깔끔하게 완벽하게 수술을 잘하는 게 좋고요. 특히 목소리에 관련된 부분이 고민된다면 갑상선 두경부 암센터로 오시면 목소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암의 완치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의 삶이 편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한명월 교수님과 함께 갑상선 로봇 수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의 또 답변도 달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병의 문을 닫아라. UUH 헌터스!